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 10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방장관은 오늘 개전 이래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일주일 넘어선 가운데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대이란 군사작전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려는 어떤 징후가 포착이 됐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이 선박 10척을 바로 격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미 정보 당국이 이란의 고속정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보트를 이용해서 기뢰를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이 부분을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공격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기뢰마저 설치된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기뢰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명수비대가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예. 사실상 봉쇄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뢰마저 설치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선박도 지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군을 통해서 이 위협을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란이 이렇게 기뢰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건 물리적인 봉쇄를 하려 했다는 건데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할 거라는 거 이란이 예상 못했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예. 당연히 알고요. 그리고 이제 방식도 보면은요, 이전에는 경고 후에 이제 타격이 들어가다가 이제 경고 같은 거 필요 없다, 곧바로 그냥 타격 들어간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0척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로이터 등 외신 종합해 보면 한 16척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트럼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파괴를 했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봉쇄를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란 수준으로, 혁명수비대 수준으로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봉쇄를 할 수 있는 그 시도, 이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심리적 위축을 가져다주는 전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혁명수비대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미 우리 아까도 우리 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요. 이란이 어떤 그 본격적인 그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그쪽 지역에 유조선들이 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협이 있을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선박들이 스스로 운행을 자제를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그냥 위협만 가지고도 심리적인 봉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보다는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만 갖고도 이런 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계속적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성조차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타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란에서는 공격할 줄 알면서 이거 타격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어라는 걸 보여줬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들은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기뢰 설치 시도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지금 이란의 움직임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최대한의 공격을 하겠다고 또 선언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주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나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의 지금 공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란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 아마 이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이 예.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선박을 격침했을지도 궁금한데 뭐 미사일 등으로 바로 때리는 겁니까? 아니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장 일단 제일 신속한 것은요. 이 적 함정 교전에서 제일 신속한 건 항공기 통해서 교전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화면들이나 이런 거 미 국방부에서 공개하는 사진들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뭐 굉장히 그 모노톤의 화면에 뭔가 표적이 나왔다가 그걸 때리는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으로 지금 확인한다. 나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고정돼 있는 그런 거 같은 거 위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항공기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인 항공기 같은 것들도 요즘 뭐 거의 뭐 무한정 거의 채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말이 무한정이긴 합니다만 실제 연료가 있고 탄환이 예. 있는 조건 안에서요. 조건 하에서는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니까요. 뭐 그 이외에도 지금 항모 전단이나 이런 데서 전투기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축함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 무인기 같은 게 표적을 찾았는데 내가 무장이 없다. 그래도 릴레이를 다른 함정에 해주면 거기서 곧바로 때릴 수 있으니까 소위 이런 그 협동 교전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 해군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능력을 가져왔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한에는 찾아내는 위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타격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중요한 건요. 그래서요. 때리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 기뢰인가 이게 움직임인가 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 파악하는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ISR 자산, 즉 정보감시 정찰을 위한 무인기라든가 정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떠서 계속 작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표적을 식별을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식별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도움을 그래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쭉 어떤 이 화면을 훑고 보면서 아 이게 위협인지 아닌지 물론 사람이 판단하면 그 즉각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이란 게 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한꺼번에 사람 하나가 다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AI가 얼마큼 기능해 주냐가 사실은 이런 그 교전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그 기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작전을 보고 있으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이 지금 추구하는 게 기뢰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뢰전은요. 사실 이 기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소외하려고 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뭐 접근해서 폭파하기도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무인 그 잠수정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제거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막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거 제거하고 하는데 몇 시간 이상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전에 탐지하고 그 다음에 공중 혹은 해상의 여러 자산을 통해서 정밀 타격으로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의 뭐 혹은 이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공군의 굉장히 주요한 핵심 목표는 지금 적의 기뢰 부설 가능성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기뢰 관련된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 게 뭐냐면 역시 그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대한미사일 이런 것들이 예. 꼭 선박이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해안이나 이런 데서 숨어가지고 해서 몰래 발사하는 자 그런 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미 해군하고 공군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어떤 발언들을 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종전 시점에 대해서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때 종료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항복을 안 해도 미국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전하겠다. 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전과는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이란이 힘들어도 미국이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항복 절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휴전으로 가는 방식도 이란이 사실 그거를 거부한다면 미국으로서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좋은 제일 방안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우리가 원하던 목표는 다 달성했다. 그것은 역시 이란의 군사력, 이란의 군이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다시 한번 군사작전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약화시켰다. 이게 우리의 성과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종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러니까 미국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단의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이란이 군사 작전을 뭐 할 수 없을 정도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군사 작전의 목표를 어떻게 삼았느냐. 이 에픽퓨리 작전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에픽퓨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로링 라이언 해가지고 포효하는 사드 작전 이 두 가지 작전이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측은 참수 작전과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대한 주요 작전을 그리고 미국은 그 이외에 거의 모든 표적을 그래서 미국이 제일 핵심으로 일단 잡은 것은 핵과 미사일의 그 뭐 저장 시설, 개발 시설, 그 다음에 혹은 생산 시설 이것들을 전부 다 경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에픽 퓨어리 작전은요 사실상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한 거가 전쟁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전쟁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작전을 성공해도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그 상황에 반영이 돼서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판이 세팅이 되는 게 전쟁의 승리인데 군사작전을 승리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전쟁 승리다? 국제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에픽 퓨어리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은 게 가능한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정규적인 군사력 그다음에 항공 정밀 타격으로 제거 가능한 목표는 다 제거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제거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끌어내고 회수를 해야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더 완벽하게 되려고 그러면 핵 능력 완벽한 제거 거기 이런 핵 과학자까지 다 잡아들이든 뭐 하든 그렇게 해야지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퓨어리 작전 목표는 기존의 항공이라든가 뭐 해군력 이런 거에 원거리 타격에 의한 그 표적의 상당 부분 무력화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지금 행동하고 있듯이 주변국에 대한 무차별 공습,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과 드론 능력 전부 다 공격 능력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것 나중에 생산해서 이제 또 쏠 수 있으니까 산업 기반 없애야 되고 자, 그리고 해군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작전 6일차 정도에 한 3월 5일, 뭐 6일 요 정도에 뭐 이란 해군력이 뭐 거의 다 괴멸됐다. 뭐 그때 30여 척 부서졌다. 며칠 있으니까 거의 뭐 42척, 43척을 부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요한 선박들은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고속보트라든가 아니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상선 같은 것을 통해서 기뢰를 부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 세력들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결국 이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는 게 물론 한계가 있죠. 완전히 무슨 우리가 뭐 벌레 박멸하듯이 다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위협이라고 인지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위협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이제 항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딱 오케이 자 이거 작전 성공했다고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게 군사적 작전 능력이 더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중동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날라오더라도 이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민간 피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 유조선들이
지나가더라도 야, 요 정도면 이제 위험이 가라들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네. 그 정도 상태까지 안정이 돼야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그 가늠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사실상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가늠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사 작전은 이제 막바지 어느 정도 목표한 부분들까지는 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이제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온 게 미 국방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가장 강력한 공습을 할 거라고 했고 네. 실제 테헤란 주변에 강력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다고 보세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는 지금의 이제 막바지에 미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남아 있는 이란의 방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생산 시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땅이 너무 넓어요. 전 지역에 방산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려야 공격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드론 시설, 순항미사일 생산 시설, 그다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 시설 예. 하나하나 지금 찾아서 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혁명수비대나 혁명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민병대죠. 바시즈 조직의 지도부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 보도를 보시면 바시즈 조직의 고위 관료를 사령관을 암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물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은 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뭔가 브리핑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뭐 90%, 예. 뭐 드론은 몇 프로 하면서 굉장히 예.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언급하고 예, 있던데 이 수치가 거의 맞다고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수치는 맞죠. 수치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수치를 네. 제시하는 방식이 좀 교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고 하니 예. 발사 회수가 뭐 90% 감소했다, 뭐 85% 감소했다 네, 이제 네. 퍼센트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수치로 보는 건데요. 발사 횟수가 감소한 거와 적의 능력이 없어진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헤그세스가 수치를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확신을 주려는 겁니다. 주변국들이나 이제 혹은 이 관련 당사자들한테 자, 얘들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전쟁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수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잔존하는 이란에 되게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힘이지만 이게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희생을 만약에 또 가져온다면 민간이라든가 혹은 예. 뭐 상선이라든가 이런 게 커다란 희생을 가져온다면 이거 사실은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군사 목표 다 때리고 정리했다라고 해도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협상? 지금 웃기지 마라. 네. 시작은 너희가 했어도 끝은 우리가 낸다. 그래서 전쟁을 종료하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협을 위협하고 뭐 드론전 계속하고 걸프 국가를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란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대한 밖으로 돌리기 위한 지금 그런 행동들을 나서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게 미국이 주변국에 안정감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주변국에 또 시그널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는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수치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지만 그리고 당신들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역시도 반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반격 수준은 초반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숫자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숫자도 줄었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란의 공격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장기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최소 한 달 정도 이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사일 공격이나 탄도미사일 드론 사용하는 것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이 약간은 과장을 하고 있지 않냐. 이란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줄기는 많이 줄었으나 비축을 예, 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어찌 보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저희가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이란의 입장 들어봤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입장도 상당히 좀 변수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떤 목표라던가 어떤 종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 듯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요. 어떻게 좀 이 부분 갈 것 같으세요?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이 물론 이란이랑 공동의 적에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양국의 입장 차는 이미 작년에 12일 전쟁에서도 드러났어요. 보고 있으면은 12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번 타격했을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림을 짜서 구도를 다 짜놓고 그다음에 네. 결국 자기들이 타격하기가 어려운, 파괴하기 어려운 이 핵시설들을 미국에게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이란은 전쟁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더 계속 때리고 싶었습니다만은 미국이 빨리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우리 성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번도 결국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수작전 같은 거 이스라엘 수행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이 이란에 대한 표적 리스트는 주요 전쟁을 위한 표적 관리는 이스라엘이 꾸준히 그동안 해놓은 것을 가지고 바탕을 했고 결국 이 작전에 이 에픽 퓨리라고 미국이 부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로링 라이언을 부르는 이 작전의 실질적 설계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수행할 부분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막 동맥이 뭐 미국 사이에 뭐 서로 피로도가 차이가 느낀다, 뭐 미묘한 균열이 관측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맥 균열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양국이 전략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완전히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기획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요, 뭐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야.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레짐 코얼션, 여기 얘네 좀 압박해서 위협 제거하는 거, 우린 요 정도면 만족해. 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요, 미국에서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 미국이 무슨 그 미국민들이 해외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미국 국내에서 뭔가 여론을 만들고 서사를 만든 다음에 해외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은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로 곧바로 진행돼 버렸단 말입니다. 최소한 마두로 관련돼서는 트럼프 정부가 계속적으로 서사를 만들어냈어요. 뭐 마약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이 미국의 앞마당이 유린되고 있다 이런 거 서사를 만들어냈는데 이란에 관해서는 솔직히 충분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그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트럼프한테 손해인 겁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네.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런 가시적인 군사력을 가시적으로 깎아놓고 사실상 이란의 정규군을 무력화하는 거. 혁명수비대 무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혁명수비대 존재가 정규군적 요소도 있지만은 내부 치안군적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병대까지 섞여 있고 이래서 이거 약간 그 나치 SS하고 나치 그 2차 세계 나치의 예. 시대랑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거 없애려면 다 뿌리 뽑으려면 결국 지상군몰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규적인 군사력들을 깎아놓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란을 그냥 완전 무너뜨리자.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하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지금 어쨌거나 협상을 이제 뭔가 다음 지도자가 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해서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하는 게 우리는 누구였으면 좋겠는데 걔가 죽어버렸으니까 또 다음 사람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제거를 참수작전이나 이런 그 이란 수뇌부 제거는
미국이 지금 컨트롤 못 하고 있고 이란을 컨트롤 못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컨트롤 못 하고 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미국은 야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의심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와 하는 발언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 목표가 전략 목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예. 계속 이제 이게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쯤 되면 뭐 종전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스타바도 뭐 참수할 수 있는 충분히 그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라고 아니 말씀이시죠? 모주타버 지금 참수작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에 보면 얼마 전에 부상당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 뭐냐면요. 공격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참수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본격적으로 맡아서 혼자서 다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정유시설 폭격에 대해서 무슨 뭐 석유값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미국이 화를 냈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유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너무 압박하는 강도가 세서 그래서 또 참수작전은 우리 누구하고 도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종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미국이 화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정유시설 시내에 있는 거 공격한 거 네네. 자체가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가장 정말 핵심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트럼프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도 안 건드렸어요. 문고하니 혁명 수비대를 버티는 힘이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 내 그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여튼 그 경제 주체들 굉장히 이 경제적 결합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유소 때리는 게 그 경제적 결합의 고리를 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장기화되고 난타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거를 지금 싫다. 이스라엘은 뭐 말이냐. 이번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란이 되려 저렇게 이렇게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장기로 끌고 가면 갈수록 사실 웃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그 네. 전까지는 운전대를 좀 같이 잡고 운전을 하는 느낌이었으면 이제 네. 운전대가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물론 바라보고 계세요? 불협화음 그리고 목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꿈꾸면서 이번 전쟁을 시작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것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한 달 정도짜리 전쟁을 가지고 이란 정권 교체를 꿈꾼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 목적을 수정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도 수정하죠.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았고 뭐 10일 후든지 언제든지 만약에 D-Day를 잡아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 휴전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나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가능성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어차피 같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은 아시다시피 나타냐후 총리가 대단히 원했던 전쟁이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이 원하는 전쟁을 함께 참전해 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타냐후 총리도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전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고 나타냐후 총리에게 제안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애초에 했던 목표보다 뭐 그게 어느 선이 되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바를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어느 정도 제거했죠.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어떤 방산시설. 미국이 때려줬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참수작전도 했고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정리하자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반발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독단적으로 좀 군사적인 움직임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기회가 되면은요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 교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목표를 수정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상은 그럴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절대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그 기회가 되고
그 표적이 있으면은 계속 제거하고 계속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바꿀 것 같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정권 붕괴 혹은 뭐 하다못해 재무장 완전 불능까지 지금 노리고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과학자 2000년대 후반에 막 암살하고 다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자 지금 하다못해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만약에 야 앞으로 2주에서 4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4주에서 6주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예.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얘들이 회복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체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경제적인 요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전까지 끊어놓는 게 그 맥락을 끊어놓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유시설 공격도 있으면 그 이외에 이제 경제 인프라 지금은 미국은 군사 시설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전쟁은요 군사 시설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갖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 역량까지 제거하는 게 사실 전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 단계로 미국은 안 가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랬다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님께 혼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정유시설 때렸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좀 노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했다는 보도가 있고 추가적인 정유시설 공격은 안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고 하니까요. 조금 지켜보긴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석유 시설을 때린 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하면서 앞서 이제 성 교수님께서도 지금 미국이 유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경제가 네.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했다. 네. 이런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아주 그렇게 되기를 아주 고대하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기다가 지금 X에다가 올린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호위 작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마고는 했지만 호위 작전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아마 실수로 아마 그걸 썼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로 지운 것 같은데 저거 호위 작전 하는 거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단히 어렵고 아까 우리 양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함 미사일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나는 어떤 군함에 대해서 네네. 숨어 있다가 바로 대함 미사일 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드론을 가지고 벌떼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드론은 한두 대는 요격할 수 있지만 수십 대가 수십 대의 드론이 몰려오면 그걸 다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저걸 실행에 옮기 군사 작전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결국 저기에 북박이처럼 어느 부대가 붙어 있어가지고서 내내 상주하고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항모를 띄워놓고 순찰하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언제냐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85년부터 탱커워 해가지고 해서 이란 이라크 전 하고 있을 때 막 이제 막 양쪽에서 다 유조선 공격하고 자 심지어는 이제 이란이 굉장히 많이 그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특수작전사령부가 어떤 작전을 구상을 했냐면은요, 석유 시추선의 그 시추 플랫폼 그러니까 저거 바지선 큰 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특수부대와 헬기 그다음에 이제 고속정 같은 걸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서 초계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란이 막 뭐 이렇게 해서 고속보트 같은 거 들고 나오고 하면 공격해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해안가 있으면 그렇게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작전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자 그런 식의 정말 북박이 병력이 그쪽 지역에서 초계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상태에서 아마 제가 이제 상상하기는 지금 아까 그 보여줬던 그 호송 작전 있어요. 그 엑세스 지은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대대적으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걸 괜히
잘못 노출된 얘기하고 있으면 보안이 나가는 거잖아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해가지고 지워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어쨌거나 대대적 호송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하면서 아마 그거를 가지고 이 종전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다 이런 걸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러면 또 수개월 이상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종전을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앞서서 저희가 뭐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태도 변화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란의 이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라는 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노선을 거의 따른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 뭐 오히려 더 강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으니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고 끝내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종전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란은 그러면 굴복은 하지 않고 휴전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쟁을 중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바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거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먼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이란은 아직 우리는 아직 안 그러니까요. 끝났다고 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럼 이걸 매끄럽게 끝내려면 물밑에서 이란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나갈 테니 이란도 아무 선언을 할 필요 없다. 휴전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더 이상 교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휴전으로 간주하고 나가겠다. 이 정도의 어떤 합의만 해준다면 전쟁이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이란은 또 면을 살리는 국면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여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란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비용을 높이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기타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비용을 높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걸 공격을 계속하고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이란으로서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결국 이 전쟁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쉽게 안 끝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언제나 그 아무리 미국이 호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호위 선단에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게 야 이거 지켜줘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이제 그때부터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대대적인 성격의 작전을 호위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게 지금 저는 이 전쟁에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긍정적인 면은 이란도 지금 힘들어요. 미국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이란은 계속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싶겠죠. 미국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세계 어떤 경제 유가를 요동치게 해서 어떤 글로벌 경제 위기감을 조성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겠죠. 그러나 이란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이란도 사실 가능하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하자.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과연 그걸 이란이 물밑 협상에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자타바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부상당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무자타바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요. 다만 무자타바 혼자서 결정할 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혁명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아. 강력한 아주 제일 강경한 혁명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를 설득해서 이쯤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 과연 무자타바 최고 지도자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역량에 달려 있죠. 네. 그 무주타바 관련해서 이란 국영 언론사가 초상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트럼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승인하기 전에는 너 그 네. 자리 오래 못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지만은 사실은 상대편에겐 표적 제1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대통령 행사하고 움직이면 뭐 동선, 뭐 장소, 그다음에 뭐 경호 패턴 이런 거 공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무주타바도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 저거 뭐 결국 미국하고 이스라엘 두려워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렇죠. 뭐 지난번에 공격을 당했다면서요. 이렇게 예.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래서 야 혹시 부상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야? 중상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건 간에 최대한 전시 체제에서 지도부를 생존하려면은 최대한 공개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그 뭐냐면 공자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뭐 이스라엘, 미국 입장에서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거 뭐 죽었네 안 살아있네 능력이 더 없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을 자극을 해서 공개를 하게 만들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직접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란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맹이 너무 길어졌어요. 은신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뭐 은둔의 지도자로 남으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으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선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얼굴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언제냐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라마단이 끝납니다. 예, 라마단 얘기 끝나요. 그럼 그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해야 되는 행사란 말이에요. 아, 네. 그 행사에 만약에 모자타바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지금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에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암살 공격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은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은. 예. 어쨌든 이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행사에 이제 참여한지 여부까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중재국으로 이제 나서려는 중재자의 이미지를 보이려는 이제 국가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 러시아 대통령이랑 전화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푸틴 대통령에게 뭐 좋은 기회인 겁니까? 뭐 아이러니하지만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런 일 자체가 가능하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은요. 이게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양쪽 모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물론 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떠냐면요. 또 러시아한테 최근 며칠 동안 또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보통 이제 그 미국의 그 스페이스X 통신을 갖다가 이제 스타링크 통신을 이제 러시아가 해킹해서 쓰다가 미국이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선이 지금 막 뭐 붕괴하고 그래서 막 지금 별로 전황이 안 좋습니다. 전황이 안 좋은데 자 이런 전황인데도 이제 이란 전쟁 중재를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러시아가 이걸 와가지고 중재를 시도하냐 이거 모순 아니냐? 근데 국제 정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접촉 채널을 갖고 있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나 푸틴 같은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 외교적인 자원이 분산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 조기 정전을 바랄 이유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진심으로 평화를 원해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 흐름을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어쨌거나 우리가 평화라는 흐름 안에 가면서 평화를 주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중간에서 방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그러니까 전쟁의 흐름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채널을 자처하고 이 안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의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전화 통화 자체가 어떤 뭐 협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의도였을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 약간 이제 경고성일지, 이제 여러 네. 가지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푸틴이 친하고요. 두 정상이 아주 관계가 좋잖아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서 자주 만났고, 그다음에 두 정상이 또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이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요청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좀 해달라. 전화를 좀 해달라. 우리도 예. 전쟁을 얼마든지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 미국의 조건이 뭐냐? 미국의 휴전 조건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휴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조건은 이것이니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그리고 푸틴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달라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요청을 받아서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에 하나였고, 예. 지금 유일하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에요. 시리아가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었는데 시리아는 이미 정권이 무너져서 러시아하고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남아있는 우방국 이란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푸틴의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잘해주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약간 풀어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로도 뭔가 푸틴 대통령,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뭔가 얻을 게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딜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란과의 전쟁을 좀 빨리 끝내준다면 예. 내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약간의 양보를 해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서로 간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도 어떨지 궁금해요. 중국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뭐 중동 지역에 있어서 지금 평화적인 걸프 협력 회의 등을 통해서 협력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선박이 이란 해군에 있는 기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군사 무기를 실은 것들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복잡할 것 같아요, 중국도. 중국도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원래 그 중국이 지금 되게 곤란한 것이요. 보면은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을 하면서 사실 되게 주요 또 협력국이자 원유 수입국의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끊겼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마저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뭐 솔직히 공격을 계속 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원유를 지금 수입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이란 측에 야 우리 배는 건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꾸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중재자로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야 뭐 이게 이란 쪽으로 지금 배가 가고 있으면 무기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 이란의 무기 개발과 특히 그 이란이 지금 드론 개발 많이 하고 저거 하잖아요. 근데 드론이요 대부분 보고 있으면은요, 자 개발이야 만들고 생산이야 이란에서 하겠지만 그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개입이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중국이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드론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제 드론을 이란이 수입을 해갔고요. 이란에서 수입을 했고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네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링크, 미싱 링크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러시아나 이런데 그 뭐 혹은 이란 이런데 굉장히 많은 드론 부품들 같은 걸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중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드론 얘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 하에서 결국은 활용을 최대한 하여튼 이란이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내가 이렇게 친한다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나갈 거다. 그래서 뭐 저게 중재 요청을 하지만은 저 사이에 굉장히 그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뭐 무기를 보낸다거나 부품을 보낸다거나 무기에 관련 부품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지금 3주 앞으로 다가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네. 이러한 시점에서 보이는 행동들, 제스처들이 어쨌든 양국 정상의 만남에 있어서 전초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려면 중국이 조금 이란을 도와주는 걸 좀 중단해야 될 텐데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사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자료, 과염소산 나트륨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제조에서 중요한 원료를 갖다가 많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진핑 주석과 지금 만남이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전에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 상식이죠. 전쟁 중에 어떤 다른 또 베이징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나라를 비우고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아무래도 중국과의 정상회담 전에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미 출구 전략을 얘기를 했고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입니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정상회담을 갈 수 있는 인물로 보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도 정상회담 전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이 정상회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글쎄요, 이 전쟁에는 뭐 어떻게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자체가 이 전쟁을 뭐 종결짓거나 이런 계기가 되긴 힘들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저거 자체가 중재를 하기 위한 채널로 쓰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때까지 지속되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하여튼 미국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되려 그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어쨌든 이게 전쟁이 뭐 장기화될 가능성,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뭐 전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의 일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제 핵심 무기들, 이제 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옮겨진 것 같다. 이제 이 예. 부분이 좀 포착된 것 같다. 예. 이런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제 제가 좀 일부 우리 연합은 안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일부 언론 보도 보고 있으면 되게 좀 한심스러운 게 안보 공백이다. 그러면서 뭐 안보 공백 우려된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안보 공백이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되려 우리 불안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무슨 우리 방어막이 붕괴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우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사드라고 하는 이 체계가 국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 영향이 있냐?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층의 두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층, 중층, 고층 이런 방어 가능한데 예. 소위 중고도, 고고도 방어의 층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실 이제 고층 방어에 가까운데 이 고층 방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하냐? 사실은 그닥 필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 패턴 봤을 때는 고층 방어거를 쓰는 정도가 되면은 북한이 거의 막 고각 발사해가지고서 높이 꽂아 내릴 때나 솔직히 이제 고층 방어가 필요하지 대부분 우리는 저층과 중층 방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고각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고층 방어를 둔 건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 아니야. 근데 문제 없는 게 그러니까 근데 대안이 없냐? 아니에요. 우리 지금 LSAM 개발해 놨어요. 물론 이제 시험 발사하고 아직 이제 실전 배치는 전이긴 하지만은 이거 빨리 좀 실전 배치 서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LSAM이 좀 고도가 좀 낮아요. 한 60km 정도까지가 아마 한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0km까지는 그래도 요격이 돼야 되는데 그 LSAM-2라는 걸 또 지금 개발을 아직은 본격화는 안 됐는데 그거 이제 빨리 서둘러 개발하고요. 우리가 얼만큼 노력과 돈을 들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LSM도 훨씬 더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도 굉장히 좀 서둘러가 좀 빨리 나온 거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서두르면 돼요. 그래서 뭐가 우리가 부족한지 지금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되는 게 사드 미사일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드 레이더 한참 이제 그 산에 올려놓는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레이더가 사실은 되게 탐지 능력이 되게 좋아서 분해능이 되게 높아서 그러니까 막 되게 조그만 것까지 탐지가 가능한데 이 레이더가 우리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미군이 운용하는 거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한미 이 동맹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는데 그거 못 쓰게 되는 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북한 대북 감시 능력을 더 자세히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낮은 해상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탄도탄 레이더 뭐 개발과 배치. 사실 우리 능력은 다 있어요. 우리도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것들 너무 이제 지금 잘 만들어서 KF-21 보라매 같이 이제 우리 전투기에도 소형화해서 실기도 하고 지금 뭐 KDX 신형 함정에도 우리 지금 신형 레이더 장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유사한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거 조금만 더 투자하고 돈 더 노력하고 하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 지금 뭐 미국의 압박이든 뭐 혹은 국제 정세든 국방비 늘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잘 활용해서 능력을 채워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예. 우리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미국이 이거 뭐 가지고 나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UAE에다가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전달해주고 이거 사실은 우리가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더 강조해서 그래서 뭐 UAE하고는 뭐 서로 뭐 좋은 관계 유지하고 했지만 미국한테도 야 우리 협조한다 너희 되게 협조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니들 가져가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우리는 그냥 그만둘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협조한다 대신 너희 우리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트럼프가 거래주의적인 동맹을 추구하면 우리도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 나가면서 얻어낼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걱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채워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뭐 이런 미사일 무기뿐만 아니라 지상전 가능성도 어쨌든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고 주한미군 지상 병력 자체가 뭐 전투부대가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겠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하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의도 아닙니까? 지금 이 임기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미국 입장은 어쨌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여기서 발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어내는 부분들이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안 할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최대한
동맹으로서의 그 협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하나 주의할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무슨 뭐 공격 무기를 제공하고 뭐 하고 해서 전쟁에 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어에 도움을 준다. 사실 UAE 미사일 전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 전쟁에 뭐 개입해가지고 흐름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방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런 명분을 잘 살려갔으면 합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뭐 거의 동의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가져가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생색을 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고 이란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포함해서 12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 막아주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또 차출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에 배치해 놓은 패트리어트도 지금 차출될 거예요, 어차피. 자, 그렇다면 미국이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또 우리가 힘들 때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져가면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또 체계가 아니면 전략 자산이 있으면 그걸 순환 배치해서 다른 걸로 좀 채워주고 나가라. 뭐 이런 방식을 또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북한의 움직임이라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어떤 태도들이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기사와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움직임에 대해서요. 그걸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예, 오늘 아침에도 보면 또 김정은 또 저 최연호 그 구축함 거기서 이제 미사일 발사 지난번에 안에 가서 이제 보더니 이제 지시했다 하면서 또 이제 미사일 발사를 보여줬단 말이죠. 예, 북한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지난번 이제 전쟁 나자마자 외교부 성명 통해서 나갔는데도 보면은 뭐 트럼프 개인을 욕한다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비난을 한다. 이건 딱 보면서 느낀 게 북한 굉장히 두렵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표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연하면서 계속 이제 순항미사일 계속 연달아 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구축함 같은 게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여러 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 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 두 차례나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겠죠. 야, 우리 이렇게 쪽배밖에 없던 나라가 이렇게 큰 배도 만들고, 야, 이제 뭐 8,000톤짜리도 9,000톤짜리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핵 무기를 바다에서도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그래서 지상에서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쏠 수 있는 이런 핵 무장 국가야. 우리는 너희가 함부로 거느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는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요게 한 가지 쇼지만은요. 이게 사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핵 투발 능력, 그다음에 자신들의 그 정권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다는 능력,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도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도발과 행동에 의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태세를 갖췄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이전보다 더 강경하게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열려 있는 태도로 나갈 것 같으세요? 저는 여전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미국에 대한 어떤 아주 비난하는 그런 언행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어떤 대화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북한도 아직 결정은 된 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건이 온다면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시하는 조건들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중동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